예, 소개받은 나엘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강의를 쓰면은 잘못 공부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요즘은 행정일을 많이 하다 보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심정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특별히 요청받아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치료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되게 치매 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자한테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이 치료제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신약들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지식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저의 그런 관심사 또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치매라는 거, 이제 이미 치매 전문화 교육이나 기타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조금 더 살을 보태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약물 치료는 기존의 치매약제 4종으로 20년 넘게 버티는 학회가 저희 학회입니다. 당뇨약은 뭐 연간 몇 개씩 뭐 개발이 돼서 그럴지 몰라도 저희는 약제 개발이 도무지 되지가 않아서 오바마 정부 때 뭐 10조 이상 투자하고도 이제 우리는 포기한다 뭐 이렇게 선언했을 정도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뉴 세라피틱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는 게 이러이러한 타입들이 있고 가장 흔한 거는 뭐니 해도 콜티코 디제너러티브고 뇌가 살금살금 망가지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알츠하이머 병이고 뭐 기타 등등등이 있다.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병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일 뿐더러 모든 치매 치료제의 타겟은 알츠하이머 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치매 약제를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이미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뭐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긴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서는 아밀로이드를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CSF를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유린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미노애시드가 아미노 애시드의 덩어리인데 이것이 분해될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이제 그 아밀로이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뇌에 쌓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겼기 때문에 뇌가 살금살금 망가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신 거고 또 타우 패솔로지가 있는데 타우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뉴런의 엑손에 주로 타우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쫙 분포를 하고 있어서 뉴런의 골격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이토스켈레탈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타우가 원인 모르게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살금살금 그 타우가 하이퍼포스포릴레이션이 됨으로 인해서 타우가 뉴런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타우가 떨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뉴런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기본 패솔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아밀로이드도 아니고 타우도 아니지만 뇌의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긴 있더라. 그건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명확하게 원인인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 플락이 얼마나 생겼냐, 타우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건지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할지 알 수는 없으나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정도가 얼마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 표지자라고 하는 것은 ATN이 얼마나 망가진 거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표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에 아밀로이도시스가 있는 것은 블러드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CSF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요즘 혈액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상용화돼서 건강검진 센터를 비롯해서 많이들 쓰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타우가 얼마나 또 몸 안에 있느냐. 그래서 포스포릴레이티드 타우를 측정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블러드에서 가능하고 CSF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마커는 결정적인 마커는 제일 흔한 거는 MR의 볼륨메트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볼륨메트리가 가능해서 요즘 소프트웨어는 딱 MRI를 넣으면은 에이지 섹스에 맞춰 가지고 내 뇌 나이는 하고 딱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매 환자들 그러니까 한 80된 분 찍혀 놓으면 내 뇌 나이는 84세 이렇게 찍힙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내 또래보다 한 4살 정도 많다.
치매 환자는 보통 2살 정도 많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도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아주 손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FDG 펫이나 또 다른 바이오마커인 뉴로 필라멘트 라이트나 뉴로 그라니딘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어서 이런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마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츠하이머 병은 이게 익히는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질환이 생기기 20년 전부터 내 머릿속에는 아밀로이드 플락이 살금살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타우가 하이퍼포스폴레이션을 걷고 있고 뉴런이 조금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타우의 하이퍼포스폴레이션이 오고, 이거에 따라서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뉴로 디제너레이션까지 오고, 그 이후에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이 오고, 이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요 단계가 디멘시아라고 볼 수 있어서 전체 유병 기간이 20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디멘시아 프리벤션을 하든 디멘시아 약제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최소 임상 연구의 기간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약제가 하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냐고 검증을 한다면 RCT를 근 20년 넘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에는 난항이 예상이 되고 많은 약제들은 페일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NIAA에서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를 리비전을 했는데, 바이오마커 카테고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ATN 측정을 해야 되고, 그거 외로 하나 측정을 더한다면 뇌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이 ATN 말고 또 무엇이 있겠냐. 베스큘라 브레인 인저리, 결국 스트로크가 살금살금 오면 이것도 어드원이 돼가지고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환자들이 딱 저한테 이제 보호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엄마 알츠하이머 병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신 있게 알츠하이머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의 진단력이 80에서 90%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점점 바뀌게 됩니다. 요즘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크로스 섹션으로 딱 단 한 번으로 환자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알츠하이머 같기는 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뭐 환시도 생기고 파킨슨도 생기고, 그럼 루이바디 피처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이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파킨슨병 동반될 예가 60%가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패솔로지 프루븐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 1079명 정도 했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타입이 230까지가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병만 있고 알츠하이머에다 루이바디 얹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약간 온 거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다른 바이오마커들도 쌓이기 시작해서 알츠하이머는 어마어마하게 헤테로지너스한 그런 질환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초기의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병이 맞으나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코패솔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는, 임상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또 요즘 똑똑하시니까 다들 보호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표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이 이제 기본 강좌가 아니고 심화학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나 치매에 대한 기초 지식들은 이미 다 갖고 계시고, 거기에 조금 더 인포머티브한 정보를 더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는데, 알츠하이머 병은 제가 알츠하이머 병을 봐도, 환자들을 봐도 또 똑같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가 아닙니다. 패솔로지가 다른 것도 있지만 클리니컬 매니피스테이션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보통 어떤 걸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AD냐 아니면 변형 AD냐로 나눌 수가 있고, 아포리포프로테인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디지즈 언셋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 오는 얼리 언셋 알츠하이머냐, 65세 이후에 오는 레이트 언셋이냐, 아니면은 코패솔로지가 뭐가 꼈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피노타입이 갈리게 됩니다. 갈리게 돼서 임상 종류를 크게는 한 4종류 정도로 분류를 요즘 하는 경향이 많은데, 티피컬 알츠하이머는 한 55% 정도 되는데, 한 70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서 그냥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코스를 밟는 그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히포캠퍼스 스페어링 타입은 얼리 언셋, 영걸에 남자들, 교육 수준 높은 남자들이 좀 많습니다. 기억력은 멀쩡한 것 같은데 성격 이상이나 기타 다른 타입의
이상이 오는 거고, 근데 림빅 프리도미넌트하면 여자한테 교육 수준 좀 낮은 여자의 아포리포프로테인 E 갖고 있는 이런 여자들 타입인데,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나빠지는 타입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빨리빨리 나빠지는 타입이고, 또 저를 명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갔더니 우리 아버지 치매가 없어졌더라 하는 미니멀 에이트로피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80세 이후에 오기 때문에 이 환자는 가만히 둬도 천천히 나빠집니다.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니까 아밀로이드 생성이 많이 된다기보다는 분해가 좀 안 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운이 굉장히 프로그레션이 좋고, 그럼 이 타입과 이 타입은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뭐 제가 보기 싫으면 3차 병원 보내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봐도 안 좋아질 것이고 3차 병원 가도 나빠질 타입인 걸 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가시겠다 그러면 얼른 소견서 써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백약이 모여인 그런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똑같은 알츠하이머병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되게 핫한 건데, 이제 기사 같은 데 검색하시면 23andMe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뭐 파운더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있고, 이게 뭐가 유명하냐면 안젤리나 졸리로 유명한 겁니다. 23andMe는 침 타액을 한 방울 탁 뱉어서 컵에 담아서 싹 보내면 유전 정보를 회사가 검사를 해줍니다. 보통 여기 안에는 9가지 질환이 속해 있습니다. 쭉 있고, 이제 여기 안에 유방암과 관계된 요런 이제 유전자들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상업적인 목적으로 검사를 하면 자기의 유전자를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국내에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9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트 온셋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아포리포프로테인 E 제노타입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딱 하기 때문에 이가 뭐 그러면 당신 알츠하이머병의 리스크가 뭐 높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데 이게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아포이포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없다고 해도 치매가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고 귀 밖에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현재 이렇게까지 상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측정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은 미래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방향은 어떠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전에는 낚시질만 딱 해서 알츠하이머병 진단하는 세상이었다면, 알츠하이머병은 이제는 그물망을 던져야지 어느 정도 비교적 정확하게 이 정밀의학이 가능한 겁니다. 정밀의학은 퍼스널라이즈 세라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획일화돼서 치매 그러면 약제 4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약발은 누가 더 잘 들을 것인지, 누구는 나빠질 것인지가 진단이 가능하고,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의 개발 상황이고, 그러나 저러나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히스토리 테이킹. 저는 이제 여기 조금 하다 보면 견적이 딱 나와서 이 사람 이제 몇 년 된 치매인지 알 수 있는데,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이런 거 스크리닝 검사로 인지 기능 검사하고, 아주 자세한 신경 심리 검사하고, 머리 사진도 찍고 MRI도 있고 바이오마커를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에서도 블러드 바이오마커도 가능합니다. 이제 타우도 출시 예정이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해서 어느 정도 치매 타입을 해서 이 중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퍼스널라이즈 세라피를 할 수 있다. 그럼 어쨌거나 이제 그럼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알츠하이머병 치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파마콜로직 세라피가 일단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약물 치료도 근거도 미약하고, 이제 약물 치료 어떻게 하느냐? 약물 치료는 또 단순하지 않은 게, 위험이 있는 사람을 심토마틱이냐 에이심토마틱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방이냐 치료냐의 개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 다 드리기에는 좀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주로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는 콜리너직 데피sit, 아세틸콜린 하이포세시스에 맞춰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뉴런이 살금살금 줄게 되면 코티칼 콜리너지 이노베이션이 감소를 하게 돼서 여기서 이런 리셉터가 줄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글루타미너직 뉴로 트랜스미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됐든 무슨 치매가 됐든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있으면 아세틸콜린 데피션시, 글루타메이트 과다하게 나오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치매 약제는 그것에 현재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제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 약제 4종으로 20년을 버티는 학회의 약제가 좀 대표적인 약제가 이건 겁니다. 도네페질이 있고 갈란타민이 있고 리바스티그민이 있고 이 세 가지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이고 요 하나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메만틴은 글루타메이트의 레벨을 낮추는 요 약제.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내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국내도 출시 예정인데 이 도네페질과 메만틴의 콤보 제제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콤보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약제 4종으로 지금 20년을 가고 있는데 이 약제는 이제 근거가 어떻고 효과가 어떻고는 이미 20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효과는 에피커시는 인지 향상 시킨다, 일상생활 기능 유지시킨다. 그리고 하다못해 중증 환자도 치매 환자를 또 안 줄 수가 없는 게 하다못해 자식 얼굴이라도 알아봅니다. 얼굴이라도 알아보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지킬 때는 가끔 가다가 말이라도 아무리 중증 치매 환자여도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치매 환자하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는 너무나 이 존엄성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 펑셔널 아웃컴을 유지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약제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상행동에 대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사정 갖고 이상행동을 잠재울 수는 없고 약간 에빅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상행동은 그 표적 증상에 따라서 전혀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를 쓰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얘네가 기본적으로는 아세틸콜린, M1 무스카린이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용체가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것뿐이 아니라 침을 두룰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한 병을 원샷하면은 하트 어택을 일으켜서 에이시스톨이 올 수도 있고 다리에 GI 트랙에 잔뜩 있기 때문에 위장관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현상, 오심구토 동반할 수 있고 방광 자극 현상으로 OAB 같은 현상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잘 보고 약제를 적절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의 현실은 어떠냐? 세 가지는 저는 도토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펙트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쓰임새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아까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사실은 약발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상 연구를 할 때 이 환자 이 페이션트 셀렉션을 어떻게 가져가서 이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완치를 바랄 수 없고 진행을 느리게 하고 치료 효과가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3분의 1은 치료를 해도 호전 없이 나빠진다. 요 3분의 1이 누구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고 여기는 약발이 있기는 있습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면 약을 바꾸거나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뭐냐면 이 타입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MCI건 뭐건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티피컬한 알츠하이머병, 미니멀 에이트로피 타입은 약효가 좋고 이쪽 군은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적인 얘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트로였는데 인트로가 꽤 길었고 오늘의 본론은 이 디지즈 퓨처,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 저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 DMT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에 3상으로 해서 디지즈 모디파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밀로이드에 대한 표적 항체입니다. 표적 항체를 말하는 것이고 알츠하이머 병의 패서 메커니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아밀로이드 시스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스캐벤저 기능을 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페이스 3상에 올라 있는 약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간테뉴리밥은 이제 치료 요거랑 솔라네듐밥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파이자나 기타 회사에서 이 개발을 포기를 하였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아듀카뉴밥, 레카네밥, 도나네밥 요 3종만 일단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가 좀 다릅니다. 이 모든 약제들은 엔티 아밀로이드 모노크로날 엔티바디이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스페시스 중에서 다른 부위에 붙는 겁니다. 아밀로이드가 형성될 때는 기본적으로 모노머
모노머는 이제 단당,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작은 거 합쳐지면은 9에서 75킬로달튼의 올리고모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프로토피브릴을 거쳐서 피브릴로 가고 이 이후에 아밀로이드 플락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이제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엔티바디들이 이 각각의 약제마다 타겟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오프 타겟 바인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듀카니맙은 이게 이제 21년 6월 7일 날 FDA에서 승인받은 첫 번째 모노크로날 엔티바디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DMT 약인데 엔터미날에 뭐 작용하고 이런 약인데, 이때는 어땠냐면 1년 코스트가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모 의원에서 이 약제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까지 좀 근데 회사에서 더 이상 생산 중단을 하였습니다. 왜냐? 후속 약제가 조금 더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바인딩 사이트 뭐 이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게 레카네맙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캔비. 이거는 연간 26,500달러로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26,500달러. 제가 방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 3,500만 원인데, 제가 이걸 희귀약품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뭐 통관비에다가 뭐 올 때마다 내고 하면은 딱 연간 지금 1억 나옵니다. 1억이 나와도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도 풍기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레캔비가 이제 처음에 상품명은 반2401이었습니다. 이거는 A-베타 프로토피브릴, 그러니까 피브릴 전 단계인 프로토피브릴의 타겟에서 아밀로이드 플락의 형성을 막고, 그래서 결국은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다양한 메커니즘에도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일으키게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임상 연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때 들어갔던 환자들은 50에서 90세 환자고, MCI due to AD가 아밀로이드 플락이 있는 경도 인지 장애 환자와 아주 경한 마일드 AD만 들어갔습니다. 아밀로이드의 포지티비티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아밀로이드 펫을 찍든지 아니면 CSF의 A-베타 폴디2의 레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장애는 있었어야 되고, 이런 환자들이 됐었고, 아웃컴은 이제 RCT를 했었는데 CDR sum of box 인지 기능이 그러니까 인지 기능의 총합 같은 건데, 인지 단계인데 이거에서 효과가 있었고, 또 아밀로이드 펫에서 측정한 브레인에 있어서 아밀로이드의 버든도 확연하게 낮춰서 거의 아밀로이드의 버든을 제로에 가깝게 기가 막히게 아밀로이드를 없앤 이런 효과를 보였고, 인지 기능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에자이에서 받은 글로벌 에이자의 목표 스케줄인데, 이제 다들 선생님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될 환자를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지인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듣는데, MCI due to AD, 얼리 스테이지 AD가 현재 가능하겠습니다. MMS 22에서 30점까지가 임상 연구를 했었고, A베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7점이 넘어도 A베타가 있거나 아포리포프로테인 E4 캐리어, 아니면 65세 이하여도 패밀리 히스토리 있는 군, 이런 군들은 요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 풀 승인된 거 6월 달에 했고, 유럽 승인됐고, 그다음에 언제 국내에 상륙을 할 것이냐? 에자이는 24년도 하반기에 소프트 런치를 해가지고 일단 비보험 뭐 이런 식으로 쓸 것이다. 그다음에 25년 하반기 때 정식 출시를 할 것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에 출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브큐 IV가 굉장히 볼륨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IV 제재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야, 2주에 한 번은 병원에 오셔야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를 그 이후에 또 하나 나온 게, 또 하나 공부를 해야 될 약이 도나네맙이 되겠습니다. 도나네맙은 릴리의 약제인데, 이때 릴리에서는 임상 연구를 MMS 20에서 28점까지 했었고, MCI due to AD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릴리가 요 연구에서는 좀 특이했던 거는 타우도 페트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우 레벨에 따라서 이 두 군 간의 약효의 차이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타우가 낮은 군이란 뭐냐? 아밀로이드가 망가진 게 프리도미넌트한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아밀로이드한 모노클로날 엔티바디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 뭐 다 좋아졌고, 뭐 일상생활 능력도 좋아졌고, MMS도 뚝뚝 떨어졌고, 그래서 뭐 35%까지,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대단했던 건 18개월까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웃컴이 좋은, 저희를 흥분시키는 그런 연구였고, 타우가 있는 군까지 다 포함해도 한 4분의 1 정도는 치료 효과가 확실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또 대단한 거는 그 밖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다른 그 바이오마커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에피션트한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 굳이 안 찍으셔도 이 릴리에서 구글에 릴리즈를 했습니다. 이 임상 연구 결과에 대해서 리즈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약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우리 치매학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장 비싸고 가장 효과는 별로고 가장 부작용은 많은 약제가 얘네들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에피커시는 이제 있기는 있는 거 맞지만 이게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아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아라는 건 뭐냐면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이메이징 앱노멀러티,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아 뭐냐면 대표적인 건 이데마하고 헤모리지입니다. 여기 베슬 안에 원래 아밀로이드 플락이 있었는데 모노클로날 엔티바디로 이거를 싹 없애게 되면 이게 이제 쪼가지게 되고 쪼개진 것들이, 쪼개진 아밀로이드들이 인터스티심을 통해 가지고 페리베스큘러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데마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 까만 반점들은 헤모리지인데 이 두 가지의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나오냐? 레카네맙은 아리아가 12% 정도 나왔습니다. 아듀카뉴맙은 아까 제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왜냐면은 아리아가 35%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리아가 나온다고 보고 이제 너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약제에서 쓰면서 또 이제 주의사항은 MRI를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웠고, 도나네밥은 이거보다 조금 낮긴 한데 높습니다. 38%까지. 그래서 효과는 좋지만 또 그만큼 부작용도 센 약이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조심히 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DMT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병 아밀로이드 이론은 부분적으로만 증명됐다는 건 뭐냐면 아밀로이드만에 치료한다고 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타우나 기타 다른 패솔로지에 대해서는 이 약제들은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들은 인지 ADL 진행을 늦추고 아밀로이드 병리와 타우 축적을 제거하는 건 맞기는 맞았다. 그리고 누구한테 쓸 수 있냐? MCI 및 조기 AD. 높은 비용, 치료 관련 부작용,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문제. 현재 18개월까지 임상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또 임상 적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진단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아밀로이드 버든은 확실하게 있는지, 어떤 군을 선택해서, 이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포리포 E4가 있으면 또 아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라가지고 약발은 있으면서 부작용이 없을 사람을 골라내는 게 좀 쉽지 않은 거고, 적정 용량, MRI 팔로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주사 공간도 있어야 되고, 병원에 오면 1시간 누워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 클리닉에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서브큐 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AD에 현재 이제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양성이긴 한데 증상은 1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과연 줄 것인가? 부자들은 그런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약제에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병 안 걸리고 싶다고 말하는데,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아밀로이드 버든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증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MI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 치료 업데이트의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시점의 치매 치료 효과는 저는 타입에 따라 치매 치료 약발이 다르다. 그러나 2년에서 4년 정도는 유지한다. 제 환자 중에 심지어 10년 이상 저 잘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뉴 드럭 디스커버리는 요거 2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코넨 프로를 다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하셔야 되고, 치매 치료는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는 예방이 최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